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오헬리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작가 오헬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태어난 소설가,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부인이었다. 그러나 오헬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 거의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삼촌의 약방을 거들다가 1882년 텍사스주로 가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다. 1887년 25세에 17세의 소녀와 결혼하였고 1891년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는 한편 아내의 내조를 얻어 주간지를 창간하였으며 지방신문에 유머러스한 일화를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하였다. 1896년 2년 전 그만둔 은행에서의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그는 남아메리카로 도망갔으나 아내가 중태에 빠져 돌아와 체포되었다. 그는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얻은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석방 후 뉴욕으로 나와 본격적인 작가 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을 다룬 처녀작 케베지아 왕을 제외하고는 서부의 마음, 백만 등 계속 단편집을 발표하여 인기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불과 10년 남짓한 작가 활동 기간 동안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쓴 순수한 단편 작가 오헬리는 따뜻한 유머와 깊은 페이소스를 담은 작품으로 모파상이나 체오프에 비교되기도 한다. 미국 남부나 뉴욕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서민과 빈민들의 애환을 다채로운 표현과 정감 있는 언어, 기발한 구성으로 그려낸 그의 소설들은 특히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결말로 유명하다. 크리스마스 선물 오헬리 1달러 87센트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중 60센트는 잔돈이었다. 이 잔돈은 물건값을 악착같이 깎아 깍쟁이라는 핀잔을 받고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식료품상이라든가 채소장수라든가 푸죽한 사람들과 시비를 해서 그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되풀이해서 세어보았다. 하지만 역시 1달러 87센트였다. 그런데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별 수 없이 허술한 조그만 침대에 뛰어들어가 넋두리라도 하는 길밖에 없었다. 델라는 침대로 뛰어들어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인생이란 눈물과 콧물과 웃음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인생은 콧노래가 제일이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집의 여주인은 푸념이 콧노래로 점점 변해가는 동안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가구가 딸려있는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지나치게 형편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짓대들이 몰려들기 딱 알맞은 그런 방이었다. 아래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있었다. 그 밖에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고 쓴 명함이 붙어 있었다.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일찍이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 산들바람에 반짝반짝 빛나던 것으로 그 당시 이방 주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서 마치 글자 자체가 겸손하여 눈에 띄지 않는 D자 하나로 축소되어 버리려고 숙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임스 영 씨는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와 보면 늘 그를 짐이라고 부르는
부인의 뜨거운 포옹을 받았다. 이 부인의 이름은 델라라고 독자들에게 이미 소개했다. 어쨌든 이건 퍽 좋은 현상임에 틀림없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뒤뜰에 잿빛 담유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의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0센트가 전부였다. 몇 달을 두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다. 주급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지출은 그녀가 생각한 범위를 늘 넘어섰다. 짐의 선물을 살 돈이 불과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니 그녀가 사랑하는 짐이 아닌가.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궁리하면서 행복감에 잠긴 긴 시간을 보냈다. 무엇인가 좋고 진귀하고 정말로 짐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그녀는 사고 싶었다. 방 안의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거울이 있었다. 여러분은 집세 8달러의 아파트에 걸려있는 거울을 본 일이 있을지 모른다. 무척 야위고 민첩한 사람이라면 얼핏 세로로 가느다랗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의 외관을 꽤 정확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델라는 야인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창문에서 물러선 그녀는 20분 동안 점차 굳어졌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어깨 위에 들이웠다. 그런데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대단한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지미 할아버지 댁에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다.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채였다. 솔로몬 왕의 왕비인 시바가 매일 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다면 델라는 늘 창문 밖으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그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어 왕으로 하여금 탐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처럼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채는 지금 그녀의 머리 둘레에 멋지게 늘어져 마치 황금의 폭포가 물결치듯이 빛나고 있었다. 머리채는 무릎 아래까지 가 다 그녀의 옷이라도 될성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손질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빠진 붉은 용단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밤색 모자를 썼다. 그리고는 스커트에 바람을 일으키고 눈을 빛내며 총총히 방을 나와서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을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및 머리용품점.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라는 우아한 이름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지나치게 살갗이 희고 쌀쌀하게 생긴 마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제 머리칼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사지요.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보여줘요. 황금의 폭포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20달러, 더는 안 돼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빨리 계산해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아, 델라에게 그 후 2시간은 행복의 날개를 타고 흘러갔다. 그러나 이런 부질없는 비유는 잊어버리자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러 여러 상점을 쏘다녔다.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짐을 위해 맞추어 놓은 것 같았다. 다른 상점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녀는 상점이란 상점은 죄다 샅샅이 뒤졌던 것이다. 그것은 백금으로 된 시계줄로 단순하고 말쑥한 장식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실용적이고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의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얼핏 보고도 곧 짐에게 어울리리라는 걸 알았다. 짐과 닮은 물건이었다. 무게 있고 값지고. 이것은 사람과 물건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대금으로 21달러를 치르고 난 그녀는 87센트를 가지고 집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이 시계줄을 시계에 채우면 짐은 어느 친구 앞에서도 시간을 보면서 창피해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시계였으나 그는 낡은 가죽으로 된 줄을 시계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몰래 꺼내보곤 했다. 집에 돌아오자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은 일단 어느 정도의 분별과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머리를 지지는 아이론을 꺼내어 크나큰 사랑 때문에 황폐해진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머리 손질은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40분이 못 가서 그녀의 머리는 짤막하게 웨이브진 머리털로 뒤덮여 마치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학생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짐이 나를 못살게 굴지만 않는다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를 보자마자 그이는 내가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의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걸. 그녀는 7시에 커피를 끓이고 난로불에다 프라이팬을 달구어 포크참을 만들 준비를 했다. 짐은 귀가 시간이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두 손에 들고 짐이 늘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았다. 그러자 아래층의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몹시 사소한 일에도 날마다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도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아직도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섰다. 이미 문이 닫혔다. 그는 창백하고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불과 22살로 가장 노릇이 힘에 겨웠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문 안에 들어선 짐은 마치 메추리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우뚝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델라에게 가 멎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것은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가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잠자코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저는 다만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머리칼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칼은 아주 빨리 자라는 거려. 여보, 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즐겁게 보내요. 당신은 생각도 못할 멋진, 정말이지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 머리칼을 잘랐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는 이 명확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델라는 말했다.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과 다름이 없겠지요. 머리칼이 없어도 저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칼이 없어졌단 말이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델라는 말했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팔았다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칼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칼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정성어린 애정을 보이며 말했다. 짐, 포크참을 만들까요? 짐은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델라를 껴안았다. 이제 10초 동안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문제를 신중히 조사해 보기로 하자. 일주일에 8달러와 1년에 100만 달러.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수학자나 현인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동방 박사는 많은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선물 가운데도 그런 해답은 없었다. 이 암흑에 쌓인 얘기는 앞으로 해명되리라고 본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물건 꾸러미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그는 말했다. 머리칼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 묶음을 펼쳐보면 내가 왜 멍하게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의 희고 재빠른 손가락이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그러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뒤이어 가엾게도 갑자기 여성의 발작적인 울음이 터져 방안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내를 위로해야만 했다. 눈앞에는 머리빗이 놓여 있었다.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 놓여있는 좌우에 이가 달린 빗 한 세트였다. 예쁜 진짜 대무갑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꼭 어울릴 빛깔이었다. 비싼 머리빗인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가져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자기의 소유가 되자 이번에는 그 기다리던 장식품에 빛을 주어야 할 머리칼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빛을 가슴에 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꿈에 잠긴 듯한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짐, 제 머리칼은 무척 빨리 자라요. 그리고 나서 델라는 털을 태운 조그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짐은 아직 자기의 근사한 선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정성스레 그에게 내보였다. 그 희끄무레한 귀금속은 그녀의 맑고 열렬한 영혼의 반사를 받아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어때요? 근사하죠? 이걸 구하느라고 온통 거리를 쏘다녔어요. 이제 이걸 구하려면 시간이 100배는 걸려야 할 거려. 당신 시계에 이리 주세요. 시계줄에 채운 모양을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긴 의자에 양팔을 베개 삼아 기대에 누워 빙긋 웃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제 잠시 미뤄하기로 하지. 지금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좋은걸. 나는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자, 이제 포크참이나 만들어 먹읍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도 바로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만약 선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보물을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어리석게 희생해버린 가난한 두 젊은이의 평범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니,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들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이다.